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빌렌 플루서의 몸짓들 1장 몸짓과 정동, 몸짓 현상학 연습입니다. 먼저 리뷰를 보시기에 앞서서 정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동이라는 건 몸짓을 통해 드러난 기분 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을 뜻합니다. 이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만 이 리뷰를 더 나아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루서는 이 책을 통해서 몸짓의 개념을 정의하겠지만 정동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루서는 그저 정동을 몸짓을 통해 드러난 기분이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는 몸짓을 배제하고 정동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몸이 없다면 기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플루서는 이 책을 몸짓에 관한 관찰을 통해서 정동을 기습적으로 포착하려는 일종의 현상학적 실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플루서가 말한 현상학적이라는 말은 후설이 최초로 도입한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은 사물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다면 후설은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설은 논리 연구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태 자체로 소급해 올라가기를 원한다. 철학들에서부터가 아닌 사태들과 문제들에서부터 탐구의 추진력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플루서 또한 후설의 방법론을 따라서 정동이 무엇인지 바로 묻지 않고 몸짓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정동을 기습적으로 포착하려 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몸짓은 몸의 움직임이고 더 멀리 나아가서 몸과 연결된 도구의 움직임이라는 규정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장의 연동 운동이나 눈동자의 수축은 어떨까요? 이것도 몸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몸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몸짓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에게 뺨을 맞는 순간에 즉시 뺨에 손을 대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건 몸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때렸지. 아프네. 이것도 역시 몸의 움직임은 맞지만 몸짓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플루서는 몸짓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몸짓이란 몸 또는 몸과 연결된 도구의 움직임으로서 그 움직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인과관계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뺨을 맞고 뺨에 손을 대고 얼굴을 찡그리는 건 만족할 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로 제가 뺨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얼굴을 찡그렸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간단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몸짓은 어떨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 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치욕적으로 몸을 비틀거렸고 심지어 온몸의 절반 정도가 완전히 기울어졌다가 몸을 다시 바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순간으로부터 비열하고도 어쩐지 물기 어린 듯한 철석 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한 것 같은 바로 그때 그는 당장 두 손으로 샤토프의 어깨를 움켜쥐는가 싶더니 당장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두 손을 뒤로 빼고는 등 뒤로 뒷짐을 지는 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샤토프를 바라보았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타브로기는 샤토프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뺨을 맞고 샤토프의 어깨를 움켜쥐는 듯 하다가 곧바로 두 손을 뒤로 빼고는 뒷짐을 져버리죠. 여러분은 이 장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왜 아파하지 않고 손을 등 뒤로 뺐을까요? 네, 이것이 플루서가 말하고자 하는 몸짓입니다. 여기에서 스타브로긴의 그 움직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인과관계 설명이 존재하지 않죠. 몸짓이란 몸 또는 몸과 연결된 도구의 움직임으로서 그 움직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인과관계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만족할 만한 상태를 어떤 담론에서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이 불필요해지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물론 인과관계 설명은 몸짓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명은 이해와는 다르죠. 아이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릴 때 이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존재합니다. 즉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혹은 그 밖에 어떤 원인의 결과라는 설명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플루서는 우리가 이 눈물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 몸짓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눈물을 이해하려면 과학적인 원인이 아닌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몸짓에 담긴 의미를 끊임없이 읽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짓의 해석에 대해 어떤 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게 플루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몸짓의 해석 이론의 구축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소한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 혁명이라고 불리는 집단적 신체의 가장 강력한 움직임에 이르는 이 몸짓들을 읽는다. 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몸짓의 해석에 대해 어떤 이론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이론이 없다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의 신비로운 직관을 자랑하듯이 대견하게 여길 이유는 아니다. 과학시대 이전의 사람들도 돌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안다는 기분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낙하 이론을 갖춘 우리가 비로소 이 사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몸짓의 해석 이론이 필요하다. 플루서는 이러한 몸짓 해석 이론을 인문학이나 정신과학이 만들어내려는 듯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문학과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완벽하고 더 나은 인과관계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려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신과학은 결코 자연과학보다 더 엄밀해질 수 없습니다. 인문학도 완벽하게 인과적으로 될 수 없죠. 원래 인문학은 몸짓을 그저 현상으로 볼 뿐이고 코드화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루서는 최근 인문학이 몸짓을 인과관계 설명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과학이라고 주장할 권리를 얻으려고 한다고 비판하죠. 쉽게 말해서 최근의 인문학은 A라는 몸짓을 그저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B라는 이론으로 A라는 몸짓을 포섭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그 몸짓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빌렘 플루서는 몸짓 해석 이론의 개발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이름의 급성장하는 더 최신의 연구 분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의사소통 연구 담론에는 코드, 메시지, 기억, 정보와 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전형적인 해석의 용어들이라고 말하죠. 플루서에게 해석은 설명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코드, 메시지, 기억, 정보를 통해 해석하려는 의사소통 연구마저도 최근 인과론적인 학문으로 넘어가면서 의미가 변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전학적 코드, 잠재적 메시지, 지질학적 기억 따위의 개념을 갖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 개념들은 다시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그 개념들은 설명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에 쓸모가 없다. 비유학적인 분야로 시작했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과학적으로 되려는 그 유행의 추세 속에서 급속히 설명적으로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짓이라는 건 몸 또는 몸과 연결된 도구의 움직임이며 또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인과관계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몸짓의 설명이 아닌 몸짓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몸짓의 의미를 끊임없이 읽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몸짓을 읽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코드화된 세계에 대한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읽기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짓을 해석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플루서가 말하는 몸짓의 정의에는 몸짓이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몸짓은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 팔을 때리면 저는 팔을 움직일 겁니다. 이 몸짓은 인과관계 연결이 있고 이 연결을 설명하는 생리학 이론이 있으며 관찰자는 당연히 이 움직임을 내가 겪은 고통의 증상이라고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제 팔을 때렸을 때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죠. 이건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는 몸짓, 즉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몸짓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움직임이 됩니다. 플루서는 여기에서 표출하다와 표명하다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수동성, 후자는 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렸을 때 저는 맞은 곳을 손으로 움켜쥐고 얼굴을 일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을 수동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누군가 저를 때렸을 때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을 통해 이 몸짓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명하는 거죠. 표출이라는 말을 풀면 겉으로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고 표명을 풀면 겉으로 밝히 나타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나를 배제하고 후자는 나를 강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표출하는 것은 나를 배제하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후자는 나의 의사를 겉으로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말이 이 두 번째 움직임을 설명할 때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직접 강요하다시피 하는지 그리고 첫 번째 움직임을 설명할 때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배제하다시피 하는지 확인해 두자. 그러나 플루서는 이러한 말의 이상주의적인 경향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표출하다와 표명하다라는 두 단어를 표명하다의 의미로만 한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몸짓이라는 건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표출하고 표명한다고 말하겠다는 거죠. 플루서는 자신이 표출하다와 표명하다라는 두 단어를 표명하다는 의미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정동은 몸짓을 통한 기분의 상징적 나타냄이라는 주장을 옹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기분은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외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기분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동이라고
정동이라고 불리는 몸짓의 작용을 통해서 표출되고 표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플루서는 정동은 몸짓을 통한 기분의 상징적 나타남이라고 주장할 경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현상들에서 몸짓의 반응, 나타남과 드러남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기분의 드러남이 아니라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아이가 눈물을 흘릴 경우 그것이 드러남일 수도 나타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양쪽 다일 수도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기분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으로 그것은 감정적 느낌으로부터 정서와 감수성을 거쳐 생각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을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플루서는 분명히 정동은 몸짓을 통한 기분의 상징적 나타냄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기분은 방금 말했듯이 광범위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을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떠한 의미로 인위적으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즉 플루서의 표현대로 이 개념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환 논리가 되죠. 왜냐하면 기분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우리는 몸짓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드러남과 나타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 기분의 의미는 그 자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분을 알기 위해서 몸짓을 해석해야 한다는 순환 논리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플루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려움은 첫눈에 보이는 만큼 크지는 않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몸짓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나에게는 반응과 몸짓, 기분의 드러남과 그것의 코드화된 표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재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내 기분이 언제 수동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그 기분을 언제 능동적으로 나타내는지를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안다는 사실이 이 판단 기준이다. 물론 나는 이러한 재인식과 자기 관찰에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라는 말에 관해서라면 내가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것이 이성과는 다른 무엇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또 내가 이성의 의미를 대강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정에 의해서 기분에 대해 아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몸짓으로 변환된 기분인 정동에 대해 관찰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몸짓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 나타냄과 이성이 아닌 어떤 것. 그러므로 하나의 몸짓이 이성이 아닌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동과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플루서는 여기에서 정동은 예술과 뒤섞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도 이성이 아닌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응결된 몸짓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를 이성이 표명할 수 없거나 같은 방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어떤 것을 표명하거나 표출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 예술은 분명히 정동과 닮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동이 윤리의 문제도 인식론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분의 나타냄이 기만적인지 아닌지, 즉 윤리적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타낸 기분이 진실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인식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동의 문제는 우리를 미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관찰자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아니냐이다. 정동이 몸짓으로 변한 기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이상 기분이 아니라 몸짓의 효과이다. 기분이 징후들 속에서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내적인 관찰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기분은 윤리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반대로 정동은 형식적이고 미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정동은 기분을 그 원래의 맥락에서 풀어내어 몸짓의 형태로 미적인 것이 되게 한다. 정동 속에서 기분은 인위적인 것이 된다. 플루서는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이 평범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런 고찰 없이 정동은 인위적인 기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과 몸짓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죠. 만약 처음부터 정동은 인위적인 기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면 이 정동이 실제로는 인간이 자신의 생활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제 팔을 때렸을 때 그저 반응만 한다면 그것은 플루서가 말하는 정동이 아니겠죠. 그러나 팔을 맞았을 때 자연적인 몸짓이 아닌 코드화된 몸짓으로 제 팔을 들어올린다면 이 과정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팔의 고통을 그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고 자연적인 맥락에서 떼어내 문화적인 맥락 속에 기입해 넣음으로써 그 고통을 인위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몸짓에서 고통은 실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누군가의 폭력에 대해
대해 코드화된 몸짓으로 반응했을지라도 맞은 자리에는 통증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고통의 표명, 타인을 향한 고통의 상징적 표출입니다. 정동의 바로 이러한 기만적이고 나타내는 상징적인 성격, 바로 이 인위성이 기분들의 그리고 그럼으로써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정식화를 선호한다면 정동은 기분을 상징적인 몸짓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정신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분은 정동 속에서 인위적으로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난 기분, 즉 정동은 무엇보다도 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동을 비판한다면 윤리적인 기준도 인식론적인 기준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플루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 기준으로 쓰이는 가치의 저울루는 진실과 오류 또는 진실과 거짓 사이가 아니라 진실과 키치 사이에서 움직여야 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제 생활은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모범적이죠. 그러나 그의 바람둥이 연기는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의 몸짓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남자의 연기를 인식론적 관점이나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기는 실제 자신의 생활과의 일치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플루서는 예술에서 진실은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신의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술에서의 진실이라는 건 그 배우가 바람둥이 역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나 어설픈 배우의 몸짓처럼 존재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실하지만 미학적으로 불성실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감정이 풍부한 어떤 몸짓이 존재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불성실하면서도 미학적으로는 성실한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 조각에 공감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예술이 만들어낸 몸짓이 그렇다. 이런 경우에 그 몸짓을 진실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정동의 저울 위에서 미켈란젤로는 진실 쪽에 가까운 지점에 놓여야 하고 할리우드 상업 영화 배우는 그들의 표현하는 정서가 실제인지 아닌지 또는 그들이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모든 고려와 무관하게 키치의 경계선에 아주 가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겐 아직 몸짓 해석 이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몸짓에 대한 모든 평가는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이죠. 플루서는 이 이론 없이는 객관적인 예술 비평은 물론이고 상호 주관적인 예술 비평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런 몸짓에 대한 해석 이론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몸짓에 대한 해석 이론이 없다고 해서 파바로티의 정동이 바이런의 정동보다 더 진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쉬운 예로 현대 작가가 괴테보다 더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짓에 대한 해석 이론은 없지만 현대 작가가 괴테보다 정동의 저울룬에서 키치에 더 가까운 지점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플루서는 정보 이론은 이런 직관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찰자에게 키치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진실한 정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론의 결여를 정동의 진실을 계량함으로써 우회하려 한다면 우리는 파바로티의 정동이 바이런의 정동보다 더 진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파바로티가 바이런에 비해 정동의 저울룬에서 키치에 더 가까운 지점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직관이 있다. 정보 이론은 이런 직관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플루서 자신은 이 이론을 과학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 이론, 즉 그가 말한 몸짓 해석 이론을 향한 이 소심한 발걸음은 어떤 몸짓이 덜 키치적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아울러 어떤 몸짓을 통해 전달된 정보의 양은 그 몸짓의 코드와 연계된다고 말하죠. 이 주장은 두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내포합니다. 몸짓이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면 할수록 수신자가 그 정보를 읽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정보가 많을수록 소통은 적어진다. 그 결과 어떤 몸짓이 정보를 적게 알리면 알릴수록 그만큼 몸짓은 공허해지고 편안해지고 예뻐진다. 플루서의 이 말을 현대 작가들에게 대입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든 아름답고 길게 표현하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고 등등. 플루서는 이러한 것이 키치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언젠가 김훈 작가님의 강연 중에 인상 깊게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훈 작가님은 문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간결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쓰실 수 있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패전 소식이 들려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이 한 문장이 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참담한 패배의 심정과 슬픔, 막막함, 잠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공허함,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그 어떤 수식어에 있어서 대단한 기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쟁통에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쓴 것입니다. 그치만 우리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 말할 때보다 이순신 장군의 슬픔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슬픔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슬픔에 대한 글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슬픔 감정을 열거하는 것보다 이순신 장군님의 글이 더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플루서는 어떤 몸짓이 덜 키치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한다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라는 문장은 그 무엇보다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한 번 읽고 소비되는 글들에서의 슬픔은 아무런 정보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쁜 글들을 소비할 뿐이죠. 이러한 소비되는 많은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을 키치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키치를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 저속한 작품, 감상적인 통속물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키치는 대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나 플루서는 이 정보 이론이 진정한 정동보다는 키치에서 훨씬 더 잘 작동함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론은 무엇이 진정한 정동인지보다 무엇이 키치적인지 더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괴테가 현대 작가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현대 작가가 괴테보다 얼마나 더 키치적인지 더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플루서는 이 정보 이론으로는 진정한 예술의 원본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하죠. 정보 이론은 결코 예술 비평의 직관에 대체할 수 없고 해석 이론을 제공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서는 이 정보 이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어있는 것과 가득 찬 것이죠. 플루서는 우정이라는 기분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예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순수한 우정의 상징인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의 예를 들지만 저는 이전에 니체와 바그너의 우정이라는 영상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대인은 흔히 우정이라는 기분을 술이나 돈으로 치환하려고 하죠. 그러나 니체가 생각했던 우정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것은 플루서의 표현대로 고갈되지 않는 고귀하고 희소한 몸짓이며 현대인의 우정은 근원적인 의미를 고갈시키려 하는 수많은 텅 빈 몸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루서는 언젠가 분명히 아주 힘이 들겠지만 몸짓에 대한 해석 이론이 생겨나서 키치 해석만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고통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위대한 순간들에 대한 해석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눈금의 한쪽 끝에는 수천 년 동안 아직도 그 의미가 고갈되지 않은 고귀하고 희소한 몸짓들이 있다. 그 반대쪽 끝에는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는 고귀한 몸짓들에 의해 우리의 기분에 주어진 근원적인 의미를 고갈시키려 하는 수많은 텅 빈 몸짓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정이라는 기분은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의 몸짓에 의해서 그리고 악수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표출되는데 한쪽은 가득 찬 존재인 반면 다른 쪽은 거의 모든 의미가 비어진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동비평은 덜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분명히 아주 힘이 들겠지만 키치 해석만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고통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위대한 순간들에 대한 해석에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